12월입니다.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벌고 싶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많이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하기는 싫은데 돈은 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육사 출신 중에 장군이 되는 것하고 삼성 사원 중에서 임원 되는 것하고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흔히 장군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육사 나와서 장군 되는 것은 삼성에 입사한 대졸사원이 임원 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삼성 임원은 사원의 약 0.9%가 된다고 합니다. 0.93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임원 될까 말까 합니다. 상무부터를 임원으로 한다면 상무, 부사장, 사장,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육사 출신 중에서는 군인들이 전부 다 장군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사병들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교 중에서도 육사면은 장군 되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비육사보다도 육사 출신이 그 대령 되는 데까지만 해도 약 한 34배는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육사 출신 중에서는 대령, 중령까지는 그런 대로 다는데 대령 달기부터는 34배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사 출신 중에 대령은 졸업생의 약 한 13% 안팎이라고 합니다. 요즘 통계니까 뭐 대략 맞겠죠. 그러면 장군은 대령에서도 또 훨씬 되기가 힘들죠. 아무튼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기는 한데 이렇게 0.9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뭐 5% 안팎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에서 비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닌데 임원이 되면 그것도 거창한데, 그 중에서도 삼성에서도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육사에서 이를테면 사단장이 됐다. 그러면 사단 병력이 뭐 10,000명 안팎 되는가요? 10,000명에서 한 15,000명이라 하면은 삼성전자는 이른바 한 20만 안팎이던가요? 15만에서 한 20만 사이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대졸자도 훨씬 많죠. 그리고 다 어찌 보면 대졸 사원들은 대표이사를 꿈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기로만 말하자면 훨씬 어려운 그 길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쓴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동진, 현 아니고 22년인가 되지겠죠. 4년 동안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있다가 나온 고동진, 그가 쓴 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가 일로서 삼성의 별이 되었는데, 별 중에 별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그가 말하는 일은 어떤가? 우리는 그런데 투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업무서, 이것도 이제 자기개발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개발은 고동진이 말하기를 일 잘하는 거다. 일 잘하는 게 자기개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투자서에서는 대개 일하기 싫은데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한테 부동산 투자하라, 경매 투자하라, 뭐 채권 투자하라, 주식 투자하라 하고 이렇게 투자에서는 말합니다. 물론 자기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개발서에서 자기 투자가 가장 확실하다. 잃지 않고 따기만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하나 있는데 뭐냐? 자기 투자다. 자기한테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업무서, 자기개발서 드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개발서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극히 드문데, 일 잘한 사람,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다 일로서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기업체는 훨씬 더 업무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번 사람들끼리 투자를 통해서 경쟁하는 이 2차 대전, 1차 대전은 업무 현장, 2차 대전은 투자 현장, 주식 투자 시장이니까 한번 읽어봄직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12월의 책으로 소개를 합니다. 일하는 동기에 대해서 이 고동진 씨는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에 플러스 알파 자극이 더해지면 외국어를 공부하게 된다. 한 번은 이제 신입사원 시절인데 상사하고 사무실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의 장이 이 사느라고 애쓰고 그 소장실을 깨끗이 치우고 그 애를 쓴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데 그 이사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짐을 나르지 않은 동기가 아주 말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상한데 뭐 했나?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일본어 자료로 된 거 그 자료를 번역하라고 했는데 그 이러고 왔어. 그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나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는데 이사하느라고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이 친구는 사무실에서 가만히 일본어 자료 번역하고 그러고 왔다니,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회식 자리에서 그 일본어 자료를 번역한 그 동기는 칭찬을 하더란 거예요. 그 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데 그 번역에 대해서 참 잘 끝났다고. 그런데 그 사람 칭찬에만 그치면 그만인데 고동진 씨한테는 너 참 기대가 컸는데 너 요새 뭐 하는 게 시원찮더라. 뭔가 잘 안 풀리냐? 뭐가 어렵냐? 이런 식으로 너는 왜 일을 못하느냐?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일본어 자료를 번역한 동기한테는 칭찬을 하더란 거예요. 충격을 먹었죠. 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회식에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몇 줄 고생 1, 2주 고민하다가 일본을 공부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마침 이 61년생인데 막내니까 6남매의 막내니까 제가 그 58년 개띠고 저는 첫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일제시대를 잠깐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동진 어머니는 일본어를 훨씬 더 잘했는가 봐요. 시장에서 일본어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일본어를 터득하는, 독학하는데 독학 파트너로서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일본어는 그렇게 배우게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일본어를 도와주면서 또 다른 말이 엄친아 이야기예요. 어느 회사 다니다가 유학 간 엄친아하고 견주는 거예요. 너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뭐 유학 같은 거 안 보내주나? 그런 연수 같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말을 듣고 찾아가서 상사한테 이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외국어도 배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우리 회사는 없느냐 하니까 마침 그런 그 회사 차원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는데 그래 네가 관심 있고 그렇게 역시 두드린 사람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일본어나 영어는 업무상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일본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선진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또 그 역시 미국어는 공용어니까 학교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그 절감을 한 거예요. 필요성을. 그래요. 동대문 시장에서 중국어 배우는 그 실력이 중국어과 나와가지고 엉터리 중국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왜? 현장에서 그 필요상 배우는 거.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상사가 어찌 보면 스쳐가는 말로 그는 했겠지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기는 칭찬하고 자기는 비난하니까. 어머니한테 또 한 번 자극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일하면서 역시 절실하게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퇴근 이후에는 외국어를 하는데 그 퇴근이 뭐 그때 삼성 일 빡센 걸로 유명하잖아요. 퇴근이 10시, 11시 된다 하더라도 1시간 30분 정도는 틀림없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 그 퇴근 이후의 약속 다른 것들은 거의 잡지 않고 그렇게 6, 7년간은 오로지 일에만 빠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토요일 근무도 하고 그럴 때인데 휴일도 없을 정도로 일에 미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몸에 이제 완전히 체득이 된 거죠. 이렇게 자발성이 있다 보니까 뭐 비난하는 말이든 스치는 말이든 어머니의 자극이든 이게 절실하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업공학과 나온 사람이 공학적, 이과적 소질에다가
어학적 소질을 더하니까 이제 날개가 달린 거죠. 그리고 일 잘하는 게 자기 개발이다 하면서 회사 업무는 뭐냐? 속도다. 주인의식이다. 열정이다. 빨리. 이건 뭐 COP 그랬던데 영어로만 해놨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참 좋아하는데 풀이해서 빨리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과 출신인데 이과 출신일수록 역사나 문화나 종교나 철학 이런 인문 교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광활한 어떤 안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협소한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 이과적 사고에 인문적 사고를 더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교양 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득하는 독서를 통해서 자득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럼 일에서 기초가 되는 건 뭐냐? 일의 기본은 성과다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은 성과로 말하는 거예요.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예요.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거예요. 검사는. 교사는 교육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튜버는 뭘로 말해요? 구독자로 말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과 냈느냐 못 냈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또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결단의 목표는 뭐냐? 그것은 결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목표다. 목표 달성. 성과에 이르는 것.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면 성과는 뭐냐? 과정이 쌓여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목적제일주의, 목표제일주의, 목표만 이루면 된다. 목적에만 도달하면 된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축적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이 성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갤럭시 노트 7을 개발할 때 이게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고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7조가 손실이 났고, 흔히 대기업에서 그 중소기업에서 부품 만들어 오면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결함은 배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터리 회사한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7조나 되는데.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잘못했다고 사람을 잘랐느냐? 고동진을 잘랐느냐?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는 흔히 잘못하면 자르잖아요. 근데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7조를 투자해서 고동진 회장을, 고동진 그 대표이사를 수업료를 주어서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자르면 7조의 수업료가 어디로 갑니까? 이 7조의 부담을 아는 이 고동진은 그렇잖아도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성공했어요. 전부 다 성공했느냐? 그러지 않다니까요.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회사에서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수업료 지불한 것에 대해서 만회할 기회를 주니까, 그 기회를 보답으로, 결과로, 성과로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교육에서도, 정부에서도, 군대에서도 어찌 보면 그게 필요한 건데, 물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안 되죠.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자기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러도 아니고, 또 배우려는 의욕이 대단해서 성공해서 뭔가 뭐랄까요, 성공을 뒤집어서 분석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대신 그 반동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걸, 또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이고, 일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는 실패 뒤에 더 큰 성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넷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자성어는 아마 이제 임원이 됐을 때, 한 20년은 사원으로 이렇게 중간간부까지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임원, 고위직에 오르게 되는데, 자기가 곁에 두고 있는
즐기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해요. 한자도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사람이 한자를 쓰면 다가오지 않지만 택시기사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쓰면 얼마나 다가옵니까? 이건데도 이렇게 사자성어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인문교양을 강조하는데 역시 실제로 공부를 했구나, 알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잖아요. 물론 현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수도 있지만. 자, 그 네 개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하이, 경청, 하이, 아래 뜻을 그 말이야. 아랫사람의 뜻을 귀 기울여 들어라. 이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듣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말하면 됐고 결과가 뭐야? 결론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딱 자르니까 경고를 안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아래에서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내가 아랫사람은 아니지만 하이를 경청하라. 상사여, 부하의 뜻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부하가 존경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또 부하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질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부하는 더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이 경청하라. 그 심사숙고하라. 심사숙고.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고 익숙하게 또 고려하라. 심사숙고 그러냐.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 머리 아픈 겁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조가 얼마나 힘이 들면 머리가 무거우면 손으로 받치고 근육이 막 살아있는 동적인 그런 그 인상을 주잖아요. 심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뇌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깊이 다시 고려, 익숙하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그 자극적으로 반응해요. 짐승같이 동물처럼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작은 것도 커지는 수도 있고 그러죠. 만사종관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만사종관. 모든 일은 관용을 따라라. 만사종관. 그런 이야기 있어요. 만사는 넓음을 따라라. 관용을 따라라. 그래요. 사람이 용서하기로 말하면 바다처럼 넓을 수가 있죠. 좁기로 말하면 바늘구멍보다 좁을 수가 있잖아요. 넓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들으라. 아까 그 하이도 들으라고 했는데 이청 그랬어요. 들음으로써 뭐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아주 이 사자성어 멋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랫사람 뜻을 귀 기울여 들어라. 깊이 생각하고 아주 그 숙련되게 사고하라. 만사는 관용을 따라라.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어라. 그래요. 자네 말 들어보세요. 자네가 고민 이야기합니다. 부하의 말을 들어보세요. 부하들이 건의하고 좋은 아이들을 갖다 주고 그리고 질문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기는 성균관대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비육사가 장군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듯이 육사도 어렵다고 하는 이 별 달기를 비육사가 다른 건 대단한 겁니다. 특히 그 삼사라든가 아르티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79년 그때 그 간부 갑종사관인가가 있었는데 갑종사관 간부사관 정말 그 중령 다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대령이랑 몇째 된 다음에 달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소식을 안 들었는데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은 아주 뭐랄까요 성과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부하에도 있고 대표 이사에도 있고 임원에도 있으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너무 방대 조직이 돼가지고 반도체가 좀 사이클상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성균관대 나온 이 비스카이 출신으로서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회사에서 회사 부하들하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느냐? 아니다. 나는 물질적 유산을 받지는 못했다. 부모에게. 그러나 부모에게 정신적 유산은 한량없이 받았다.
뭐냐? 아버지는 근면성실했다. 이거 성공의 감축격으로 나오는 거죠.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겠네. 제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저보다 24살 많으니까 90인데 아마 막내였으니까 고동진은 61년생이고 막내였으니까 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면 아마 100세가 됐다고 하면 그때 부모들 촌에 있었건 도시에 있었건 여기서는 도시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고동진은 서울서 근면성실했죠. 부지런하고 성실했죠. 정말 우리 아버지 농부로서 새벽같이 일어났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새벽에 논 둘러보고 밭 둘러보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저도 늦잠을 못 자요. 지금까지도. 근면성실한 거. 그다음 어머니는 지혜와 배려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이 부부가 궁합이 맞는 게 바로 자녀 교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면성실 아버지, 지혜 배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6남매나 뒀는데 그때 부자였느냐? 아니에요. 물질적 유산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질적 유산이 없는 대신에 어떤 전략을 폈느냐? 6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른바 한놈 밀어주기. 그러니까 딸은 제끼고 되게 아들을 밀어줬죠. 장남을 되게 밀어줬는데 그래도 잘 되는 놈을 밀어줬죠. 어떤 면에서는. 한놈 밀어주기 작전이었는데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그냥 숙부들도 가고 조카들도 따라가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조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따라갔었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그 작은아버지 들으라고 하고 조카가 온 걸 알고도 이제 그랬는가 모르지만 이제 막내가 크게 될 놈이다. 막내가 크게 될 놈인데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통반장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고 하다가 말썽 일으켜가지고 막내 앞길 막으면 이 거목이 될 사람, 거인이 될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다. 그 길을 막는 것이 된다는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 단속을 하고 조심조심을 시킨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업체 청문회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살벌합니다. 심사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기업 우습게 봐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기업 때문이요. 기업 인사 철저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막내의 싹수를 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머니는 10놈 중에 한 놈만 되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6명을 다 밀어주는 게 옛날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골라서 밀어줘야 하는데 우리 6 중에 하나만 잘 나가면 집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머니도 공공연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놈 중에 한 놈이면 잘난 놈 밀어줘야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다른 자녀들한테 압박은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밀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셋째 형 같으면은 이제 과장해가지고 중간쯤 되는 거예요. 과장. 옛날 직급이 7직급이었는데 지금은 4직급으로 그 사원들 했고 임원들도 서너 직급 됐는데 2직급으로인가 이렇게 아주 단축시켰죠. 지금도 공무원들이나 뭐 이 군인은 몇십 개, 공무원도 9급 이렇게 나가는데 대개는 회사들은 한 5개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 안팎이면 사장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승진의 통로가 있고 그냥 업무 통로, 일할 사람은 정년 때까지 계속해서 직급 뭐 한두 직급 올라가서 일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회사에서는 일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 면에서 보면 역시 이 행정 조직이나 이런 쪽보다도 기업체 조직이 참 잘 움직이죠. 빨리 움직이죠. 6남매들도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셋째 형 같으면 과장이 됐을 때 2, 3년 차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막내야 만나자 해가지고 중고차 키를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 중고차만 해도 큰 부담이죠. 열쇠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원 되고 막 사장도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그 셋째한테 진반 농담해가지고 야 셋째 너는 진짜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투자 제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 보는 안목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도 있는 거고 형편 나은 그 형이 그렇게 중고차를 하나 사줬는데 그게 잊지 못하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누나는 이게 부모를 돌본다든가 이렇게 집안이 어찌 보면 희생한 거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밤낮 없이 회사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을 뒀는데 자녀도 어떻게 크는가도 모르죠. 저도 학원 오면서 되게 그 올빼미가 되다 보니까 저녁에 안 잘 때 어릴 때는 그 웃는 모습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우리 참 놓치는 게 많은데 우리 이 고동진처럼 성공하면은 일로서 성공하면은 어찌 보면 뒤에 많이 풀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풀어지면 이제 자기도 답답하고 아내나 자녀들한테도 원망을 듣는 수도 있고 그러죠. 이 남자들의 숙명이자 운명인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자녀와 아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혼자 잘나가지고 집안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혼자만 잘나가지고 자기 혼자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기는 언제 했느냐? 성공만 누렸느냐? 돈만 벌었느냐? 그러진 않아요. 자기도 건강을 해칠 정도여가지고 이 난청이 와가지고 계속 울림소리가 나고 듣지 못하는 거의 듣지 못해가지고 보청기를 껴야 하는 젊은 나이인데도 그러잖아요. 이제 60대 초반인데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꿈이 있었느냐? 있었죠. 어떤 꿈이 있었느냐? 중2 때 목표는 40쯤 되면 점심 때 마음 놓고 불고기 100반을 먹는 거. 그래요. 그 꿈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그런데 그 꿈이 지금은 대체로는 이루어졌죠. 그럼 이 사람은 퇴직할 때 얼마나 받았냐? 110몇 억인가 받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금이랑 이렇게 그 보수랑 해가지고. 그때만 그렇게 받았으니까 퇴직하기 전에 받은 것까지 하면은 뭐 강남에 집도 몇 채고 뭐 주고 그렇다는데 그럴 만하죠. 충분히. 이 대표이사를 삼성전자에서 한 4년 안팎을 지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제 삼성 그 대표이사 지난 다음에 고문으로서 몇 년 이렇게 그 복무를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줄었는가 보더라고요. 거의. 그 퇴임한 다음에도 보장해주는 그런 그 신분은 이제 많이 줄었는가 본데 아무튼 삼성에서 그 동기만 해도 이때는 아마 몇 천 명이 같이 들어가고 막 그럴 때였을 텐데 대단한 거죠. 그 삼성에서 대표이사 4년을 보냈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쓴 일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아무래도 제 이념을 반영해서 제 눈에 꽂히는 걸 중심으로 써봤으니까 얘기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한번 고동진의 일이란 무엇인가, 삼성 대표이사를 지낸 평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표사원까지 되기까지, 그것도 비스카이 출신, 성균관대 출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물론 성균관은 이제 삼성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비스카이지만은 뭐 혜택을 전혀 안 본 건 아니겠죠. 자, 12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일하기 싫은데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주식 투자도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일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면 제가 볼 때 100점 100패겠더라고요. 주식 투자에서 90%가 잃는 이유가 공부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감사합니다.